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현대차는 18일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더 쉐드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25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일단 뭐 실적 발표도 당연하지만 현대차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행사였는데, 새로운 차가 이번에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었고요. 일단 인베스터 데이를 해외에서 한다, 이런 거 자체가 처음이었는데, 호세 무뇨스 사장이 미국에서 현대차 공장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공장 건설이 더 늦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서 현대차 입장이 미국에 좀 비판적인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는 미국과 관계를 더 굳건하게 맺고, 그리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겠다라는 뜻에서 이번 행사를 뉴욕에서 개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응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대의 미래는 어떻다는 건지, 무슨 차가 나온다는 건지, 이런 것들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행사가 열린 곳이 이색적이죠. 허드슨 야드의 더 쉐드라는 곳에서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허드슨 야드는 다 아시겠지만 이 뉴욕의 맨하튼이 있으면 그 맨하튼 앞에 기차 보관소가 있던 곳이에요. 허드슨에 있는 기차 보관소라는 뜻에서 허드슨 야드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여기는 폐허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개발되면 도시 한 귀퉁이는 어딘가 후진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100년 전부터 그냥 후진 곳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도심 한가운데로 철도를 뚫자 건물 사이에다 그냥 철도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오가면서 보행자 사고, 교통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이 죽는 바람에 여기를 데스 애비뉴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맨해튼이라는 게 계획도시잖아요. 계획도시로서 이걸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다 개발됐는데, 그 중에 하나, 여기 기차가 있는 이 트레인 야드, 그곳은 개발해서 밀려난 거죠. 부수려고 보니까 애매하고 놔두지 뭐 하고 놔두니까 거기가 슬럼화가 됩니다. 거기 노숙자들이 쫙 깔리고 이게 범죄의 온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맨하탄의 골칫거리였다고 하죠. 그 골칫거리였던 곳이 어쨌든 정부의 소유다 보니까, 야, 이렇게 넓은 땅을 그냥 이렇게 놀려놓을 수 없지 라고 하면서 그곳을 플랫폼화 시켜서 최고의 건물들을 지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래서 훌륭한 건물들이 지어졌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베슬, 이게 세계에서 이제는 가장 유명한 건물 중 하나가 됐죠. 여기 그럼 이 베슬에서 제일 먼저 행사를 했던 회사가 어디였을까? 여기서 가장 먼저 행사했던 회사가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제네시스가 민트 콘셉트를 처음 공개한 곳이 바로 이 자리여서 현대하고는 인연이 깊은 장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쉐드, 여기는 이게 철도가 있던 곳이니까 철도 레일 구조를 가지고 건물 전체가 레일로 움직여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확장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계속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 허드슨 야드라는 곳 자체가 아주 인상적이죠. 왜냐하면 정말 폐허했던 곳인데 그걸 최상의 공간으로, 최신 시설로 탈바꿈한 곳이니까. 그리고 현대가 애초에 여기를 선택한 이유도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외국에 있는 그 언론사들이 현대를 다룰 때는 꼭 정주영 회장이 아무것도 없이 두 손으로 일궈낸 회사,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런 거에 열광하니까. 폐허에서 일어났다는 이 현대의 이미지하고도 잘 어울린다, 현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상징적인 장소여서 이곳을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제가 한번 갔다 왔다고 아주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는데요. 자, 발표 내용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약해보자면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앞으로 5년간 총 77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70조 투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7조를 더 투자한다는 거예요. 야, 77조! 그런 엄청난 돈을. 그 돈을 어떻게 투자할 거냐? 전동화, 자율주행,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했고요. 자, 영업이익률은 8%에서 9% 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소프트웨어 회사들 보면은 50% 넘잖아. 엔비디아가 이윤이 70%입니다 이러잖아요. 자동차 회사는 이윤이 5% 남으면 많이 남는 거예요. 1000만원짜리 차를 팔면 50만원 남기면 많이 남는 길인 거야. 그런 사업 왜 하냐 싶잖아요. 근데 자동차라는 건 원래 그래. 이 굴뚝 비즈니스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박리담에다. 아무튼 그래서 판매 목표는 어느 정도냐? 2030년 글로벌 판매량이 555만 대. 와, 대단합니다. 555만 대 어떻게 달성하냐? 작년에 414만 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년 안에 지금 30%를 늘린다는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길래 대수를 그 정도 늘린다는 얘기냐? 친환경차 판매 비중 확대를 통해서 북미, 유럽, 중국, 인도 시장을 공략한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가? 일단 북미 시장을 위한 차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북미 전용 픽업 트럭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하이브리드는 18종으로
3층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와, 18종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EREV가 나오는데 EREV라는 건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차는 전기차인데 전기차 보통 이제 배터리 충전해서 충전 다 끝나면 거기 멈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엔진을 그 안에 넣어라. 발전기로서 가솔린 엔진을 넣어서 그래서 차가 전기 다 썼네 라고 하면 가솔린 엔진이 돌아서 전기를 충전하면서 가란 얘기죠. 예전에 테슬라 뒤에다가 엔진 싣고 다니는 그런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로 발전기를 끌고 다니는 자동차를 만든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뭐 충전하면 전기차처럼 쓸 수 있으니까 좋고, 충전을 안 해도 휘발유로 아무리 먼 거리라도 갈 수 있으니까 좋다, 요 얘긴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답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다양한 걸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FCV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수소 전기차가 더 나온다는데 넥소도 지금 쉽지 않았는데 그걸 또 내놓는다. 오로지 승용차라고 하진 않았으니까 상용차로 나온다면 또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친환경차 판매는 5년 내에 무려 330만 대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555만 대 중에 330만 대면 60%를 친환경차로만 간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이죠. 테슬라 전체 판매량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친환경차로 팔겠다. 물론 이건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등등등을 포함해서 전체 다 합쳐서 330만 대 60%를 채우겠다라는 얘긴데요. 그러기 위해서 유럽, 인도, 중국에 각각 특화 EV를 출시하겠다라고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얘기들인데, 그러면 어떤 차들이 어떻게 나온다는 건지 차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모델 18종 이상 출시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차가 나오는지 명확하게 있진 않지만 여기 그림이 약간 있습니다. 몇 개는 이미 아시죠? 1.6L 터보 하이브리드, 어지간한 자동차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소렌토 산타페 하이브리드 할 거 없이 뭐 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2.5L 터보 하이브리드, 요것도 지금 팰리세이드부터 들어가게 됐죠. 기존에도 우리 봤으니까 이건 뭐 익숙한 거고요. 그런데 신형 아반떼에 들어갈 1.6L 가솔린 하이브리드 여기 써 있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엔트리 모델, 그러니까 모닝이나 레이 같은 차에도 들어갈 수 있는 1.0L, 1.2L 경제형 하이브리드가 새롭게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놀랍죠? 하이브리드가 그동안에는 비싼 차의 전유물이고 일단 하이브리드를 다는 순간 400만원에서 600만원 올라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저렴한 차들도 하이브리드로 즐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엔 제네시스 첫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된다라고 딱 박아놨죠. 내년에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전기차로 간다더니 갑자기 하이브리드가 인기라니까 상황을 바꿔서 하이브리드를 부랴부랴 개발을 했어. 그러면 그거 어지간히 불안하겠네, 급하게 내놨으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1.1L 하이브리드를 처음 본 게 10년 전입니다. 그때 이미 완성돼 있었어.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이제 말해도 되겠지. 아무튼 현대는 10년 전부터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 있습니다. 북미 시장 바디온 프레임 중형 픽업 트럭 출시라고 돼 있는데요. 산타크루즈가 2021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타크루즈는 좀 망했죠. 잘 안 됩니다. 좀 작다고들 해요. 그런데 이게 무의미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세일즈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까지는 잘 해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차종을 더 투입해서 확 키울 수 있는 근간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디온 프레임 차량으로 중형 픽업 트럭을 하나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현대가 지금까지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될 거냐? 타스만? 타스만에 딱지만 붙여서 판다고? 에이, 지금 세상에 배지만 딱 바꿔갖고 딴 차입니다 이러고 팔면 와, 완전 비웃음 사겠죠. 최근 들어서 GM하고 손잡았다고 했잖아요. GM하고 손잡고 현대가 자동차를 공동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현대에는 소형차를 개발해주고 GM은 픽업 트럭을 개발해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쉐보레 실버라도랑 비슷한 차를 현대가 내놓는다. 와, 그것도 훌륭하겠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아이오닉 3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독일에서 콘셉트카 3 콘셉트카를 보여드렸죠. 실물로 보면 기절합니다. 정말 예뻐요. 문제는 이게 콘셉트카가 너무 예쁘게 나올까봐 일부러 좀 후지게 보여지게 만든 것 같아. 투명 플라스틱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뭐 장난친 것 같이 해놨잖아요. 콘셉트가 꼭 예쁘게 보이거나 멋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자기를 좀 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것도 있어서 이게 아마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감탄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마 팔아달라고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도에서도 전용차가 나오는데요. 전용차는 A 플러스 SUV라고 합니다. 베뉴보다 작은 전기 SUV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싸게 내놓겠다는 얘기죠. 인도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친환경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차 보급률을 늘리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인도 자체가 1인당 GDP가 너무나 낮아서
있어서 가격에 정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전기차가 인도에서는 먹힐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캐스퍼 일렉트릭이 그렇게 잘 팔리는데 캐스퍼보다 조금 더 큰 SUV라면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일렉시오 이미 공개된 차죠. 일렉시오는 주행거리가 700km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 고급 SUV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면에서 진짜 좋은 차예요. 그거 말고도 또 내놓는데 C세그먼트 준중형 전기 세단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차는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더 짧은 걸 보니까 배터리를 훨씬 줄이고 더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 차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가 내놓는다는 차들을 쭉 보면 전체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쪽입니다. 비싼 전기차 시대가 확실히 지났다라는 거예요. 전기차가 저렴한 게 나오면 저렴하게 나왔다고 또 뭐라고 해. 전기차가 얼마나 안 팔리면 가격 인하를 해서 그렇게 차를 저렴하게 눈물에 무슨 쇼 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이게 맞죠. 싼 차든 비싼 차든 배터리 가격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저렴한 차에서는 그 2천만 원짜리 배터리 가격을 지불할 방법이 없어요. 모닝을 갑자기 3천만 원에 팔 수는 없잖아. 근데 프리미엄 자동차들은 상대적으로 엔진도 더 비싸고 변속기도 더 비싸고 자동차 크기도 더 크고 좀 더 비싸져도 어느 정도 용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 자동차들 먼저 전기차로 전환됐던 겁니다. 애초에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내놓을 때 그런 순서를 미리 염두에 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볼 때마다 신차가 나올 때마다 가격이 낮아지네 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입니다. 유럽 시장, 중국 시장, 인도 시장이 내놓는다는 건 알겠는데 한국 시장에 그럼 뭘 출시하겠다 이 얘기는 여기 없거든요. 그럼 앞으로 5년 동안 신차가 없이 간다는 얘긴가? 그럴 수 없겠죠. 한국 시장은 그 중에서도 전기차 비중이 정말 클 텐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차가 들어온다는 거야? 유럽 전략 차종이라고 한국에 나오지 말란 법 없죠. 아이오닉 3 당연히 한국에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일렉시오 얘도 당연히 가져와야 되겠죠. 그리고 전기차 세단 그거 뭐 중국에만 내놓지 말고 한국에도 내놓으면 어때요? 내년에는 정말 다양한 차들이 등장하겠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저렴한 전기차에 꽂혔느냐? 이거 왜 그런 포트폴리오를 짰느냐? 이것도 분석적으로 보여주는 페이지가 있네요. 여기 보면 요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요것들이 다 현대차가 먹은 시장입니다. 여기 초록색은 요 시장을 더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위는 세단, SUV, 픽업 트럭 앤 기타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장별로 있습니다.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태, 중국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북미를 놓고 보면 세단, SUV는 충분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SUV는 더 늘리겠다. 반면에 픽업 트럭은 1%다. 픽업 트럭 LCV는 왜 이렇게 못했어? 그러면 픽업 있어야 되겠네. GM하고 같이 만들어서 팔아봐야 되겠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유럽에서 엔트리 EV 시장이 큰데 거기서 지금 마켓시어가 3%밖에 안 된다. 이거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유럽 시장을 위한 엔트리 전기차 당연히 나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LCV라는 건 상용차예요. 상용차는 1% 미만? 야, 이게 말이 되냐? 라는 겁니다. PB5가 그래서 지금 유럽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유럽의 LCV라는 건 이건 뭐 너무 막강합니다. 근데 전기 LCV는 지금 경쟁자가 마땅히 없거든요. 전기 LCV에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충분히 잘해줄 걸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전동화는 어느 정도 할 거냐? 시장별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친환경차 지금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늘릴 거냐? 65%. 유럽은 무려 85%를 친환경차로 갈 거라고 합니다. 85%. 야, 이게 규제가 막강하긴 하지만 아니 그럼 가솔린 차는 15%밖에 안 팔아요? 네, 15%밖에 안 팔 겁니다. 디젤 포함해서. 특히 친환경차도요,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브리드보다 전기차를 더 많이 팔겠다고 하고요, 유럽에서는 대부분 전기차로 팔겠다고 얘기합니다. 현대차 전기차의 내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배터리 기술이 고도화됐고요, 기존의 데이터를 충분히 쌓았다고 얘기를 해요. 기존의 내용을 보면 아이오닉 5 5만 대의 SOC를 분석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40만 킬로를 넘게 달려도 헬스가 90% 이상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배터리랑 배터리 관리 이런 시스템이 훌륭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40만 킬로 실주행 테스트 이거 어떻게 했냐? 10만 마일 이상 데이터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이게 다 10만 마일 이상. 가로축이 거리고요, 세로축이 얼마나 나빠졌는가예요. 이 시작부터 이렇게 뚝 떨어져서 그 상태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해외에서 봤을 땐 이 데이터를 보고 좀 놀라워합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렇게 뽑았어요? 아니 이게 연수도 얼마 되지 않은 차를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까? 아니 그러면 차를 뭐 24시간 달리기만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데 말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엔 택시로 아이오닉 5가 너무 많아. 수만 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쪽 기사님이 운전하고서 반납하면 밤 기사님이 받아요.
타죠. 밤을 꼴딱 새서 운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반납하면 다시 또 아침 기사님이 또 타시죠. 그래서 차가 24시간 돌아. 그거 돌면서 택시 회사에서 계속 점검하죠.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 바로 현대차 센터에 그냥 탁 넣으면 바로 탁 받아줍니다. 현대차 정식센터에서 또 계속 점검을 해줘요. 그 데이터를 계속 쌓아서 여기다 올리는 겁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현대가 갖고 있다. 아이오닉5는 모르겠는데 아이오닉5 페이스리프트를 보면 정말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잠깐 사이에 이렇게 좋아졌나 싶을 정도로 좋아졌는데 그게 다 이런 데이터 덕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은 배터리 내구성이 걱정돼서 나는 전기차 못 사겠다 이런 사람들은 안 계시겠죠. 자,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도 여기 보여주는데요. 차세대 배터리 내후년엔 가격이 무려 30%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에너지 밀도는 15%가 늘어난다고 해요. 배터리가 이렇게 가벼워지고 밀도가 높아지면 배터리를 좀 적게 실어도 됩니다. 그럼 차체의 형상을 더 낮출 수도 있어요. 그럼 공기 저항이 적어지니까 같은 배터리량으로 더 멀리 갈 수 있어. 게다가 배터리 가격 낮아졌다고 하잖아요. 지금 4천만 원인 차는 아마 3천만 원대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런 정도로 현대가 직접 개발한 배터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내후년에. 자,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포디투닷 모셔널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자율주행을 더 고도화한다 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모셔널은 많이 들어오셨죠. 완전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한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직접 운영하기도 했고요. 근데 모셔널이라는 회사의 문제는 차 한 대 한 대의 가격이 비싸기도 하지만 이 차를 학습시키는 과정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하나의 차를 하나하나 학습을 통해서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 현실의 도로는 정말 수많은 예외 상황과 정말 무한대의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환경인데 거기서 무한대의 프로그래밍 하는 게 가능하냐, 결국에 자율주행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이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셔널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누구보다 자율주행을 잘하는 회사다 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걸 믿고서 기아가 EV9에 자율주행을 도입하려고 했었죠. 반면에 포디투닷 같은 경우는 현대의 0.5티어라고 할 수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반쯤은 현대차 그 자체고 반쯤은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을 내세우고 있어요.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이라는 건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엔드투엔드가 내가 자율주행을 이 주차장에 시작해서 저쪽 주차장에 가서 세워주는 게 엔드투엔드가 아니고요. 엔드투엔드는 뭐냐면 AI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율주행하는 거를 난 카메라 주고 그냥 센서 달아줄 테니까 나머진 네가 다 알아서 해. 어떻게 운전하는지 내가 가르쳐주진 않을게. 사물 나타나는 거 무슨 수를 써서든 막지만 말고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해서 맡기는 거예요. 테슬라가 이 방식을 채택했고 중국을 포함해서 세계의 자율주행 회사들이 저 방법이 맞는 건가? 하고 있어요. 라이다보다는 비전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 표에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트리아 AI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아트리아 AI도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을 말하는 거예요. 내년 3분기에 처음으로 테스트한다고 하고 내후년에 양산차에 들어가는 게 아트리아 AI라고 하는데, 양산차에 들어가는 건 포티투닷 그리고 아트리아로,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건 모셔널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것 하나가 월등히 뛰어났을 때는 그때는 한쪽으로 선택될 수 있겠죠. 도대체 누가 주도권을 갖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 자, 다음은 플레오스 커넥트입니다.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자동차 운영 체제라고 할 수 있는 플레오스 커넥트가 드디어 2026년 내년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2분기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투싼 아반떼부터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플레오스는 어떤 식으로 되는가? 예전에 나온 그대로인가? 그림에서 살짝 보이는데 맞네요. 예전에 있던 그거예요. 누가 봐도 테슬라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따라한 것 같은 그런 인터페이스죠. 15인치 이상의 16:9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 여러가지 메뉴들도 패드에 익숙한 우리들이 사용할 때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 현대의 그 가로로 긴 화면 그게 좋은 거라고 하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 좀 나와보세요. 현대도 이렇게 한다니까. 자, 아무튼 여기 보면 3분할 화면이 나오고요. 멀티 프로파일로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각각각에 맞는 커스텀된 그런 화면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앱마켓에서 서비스를 계속 다운로드 받아서 차를 지금 현재가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차가 항상 최신화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동차 같은 거를 최신화해주면 그럼 새 차를 못 파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새 차가 필요가 없어. 예전에는 차 10년 타면 너덜너덜 했습니다. 요즘은 10년 그냥 다 타죠. 한 번 차를 팔면 10년 동안 돈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라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나간 차를 계속 돈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려면 그걸 업그레이드 해주는 돈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앱마켓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나왔습니다. 이거 1000만 원인데 사세요 라고 하면 그거 살까? 삽니다. 사요. 테슬라 FSD 1000만 원인데 사잖아요. 자동차 팔면 지금 이익이 얼마라고 했어요? 기껏 해봐야 10%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프트웨어 하나로 1000만 원이니까
그 자동차 2대 판 거보다 더 낫죠. 소프트웨어를 판다는 거는 와, 이건 자동차 회사한테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차 전체를 사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만 조금 사면 차가 최신화된다. 그럼 당연히 좋죠. 디자인에서도 그렇습니다. 원래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건 의도적인 노후화를 시켰어요. 기존에 있었던 거를 점점 낡아 보이도록 디자인을 계속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디자인했다가 이제는 자동차 회사들이 좀 더 단순화시키고 조금 더 오랫동안 자동차를 탈 수 있게 약간 타임리스한 디자인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 큰 디스플레이와 연관이 있다. 자, 다음은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에서 럭셔리 SUV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GV90의 그림이 보여지죠.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네오름 콘셉트가 여러 번 나왔지만 이 콘셉트카 사진을 몇 번 보여주다가 실수로 실차 사진이 나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차랑 콘셉트카가 그냥 똑같이 생겼을 것 같아요. GV90은 애초에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옵니다. 도어가 B필러가 없는 수어사이드 도어 버전이 있어요. 코치 도어로 이렇게 열리는 거. 이렇게 열리는 정말 럭셔리한 자동차가 하나 있고요. 일반 스윙도어 버전도 있습니다. 스윙도어 같은 경우는 그거보단 조금 더 저렴하긴 하겠죠. 근데 위에 오프로드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GV80을 오프로드 자동차로 만들 건가? 아마 그거 말고 오프로드를 위한 럭셔리 SUV가 따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GV90 이 차는 전기차로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차도 보여줬습니다. 이모셔널 헤일로라고 하면서 차 2대를 보여줬는데 컨버터블도 결국 만든다는 얘기군요. 컨버터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네시스 컨버터블, 와 진짜 이거는 진짜 나와줘야 된다. 근데 헤일로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팔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얘는 이미지를 끌어당기는 자동차인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차가 하나 있고 걔를 통해서 헤일로를 쫙 받아서 그래서 나머지 차들도 그 영향을 받도록 하겠다. 이 이미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죠. 야, 저 가격이 말이 되냐? 하는 정도의 가격으로 나올 겁니다.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EV에서 최대 1000마력에 이르는 퍼포먼스 구현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마그마가 붙으면 1000마력까지 분명히 가긴 가겠죠. 야,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1000마력을 얘기하는 때가 오는구나. 사실 1000마력이라는 숫자는 예전에 모터쇼에서는 사기꾼 감별기 같은 거였습니다. 1000마력이 넘는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사기꾼이구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로 1000마력을 얘기하는 때가 됐네요. 제네시스 HEV에서 최대 500마력 이상 출력 구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네시스 하이브리드가 3.5L 하이브리드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뭔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자동차, 게다가 전기 모터를 강력하게 해서 주로 전기 모터로 출력을 내는 차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재밌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차세대 제네시스 플랫폼의 실루엣을 공개했습니다. 2028년에 제네시스 전용 플랫폼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 GV80, G80, GV70 이런 거 나올 텐데 이 차들은 모두 제네시스 전용 플랫폼으로 나오게 된다. 하이브리드랑 배터리랑 EREV를 다 합쳐서 한꺼번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GV80을 포함해서 모든 제네시스가 다 전기차로도 나온다. 보급의 전기차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제네시스가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겸용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지금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들을 전기차로도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는 뜻도 되지만 반대로 기존 것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도 됩니다. 혹시라도 하이브리드를 더 원한다면 언제든지 기존 것을 또 내놓을 수 있어요 라는 거기 때문에 제네시스가 전기차 전용 브랜드가 아니라 HEV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브랜드로서도 꽤 오랫동안 지속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근 들어서 정말 국제적인 어려움들, 불확실성들, 유동성도 지금 전에 없이 아주 큰데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오히려 굳건한 느낌입니다. 현대차만 해도 70년 역사를 생각해보면 사실 최근 들어서 있는 이런 일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한 일들도 얼마든지 많이 겪었거든요. 지금 주변 환경들을 보면 순간적으로 오르거나 내리거나 혼란스럽거나 다툼이 있거나 등등등의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기업이라면 100년 대계를 세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큰 계획 잘 세워주길 바라고 지금까지 나쁘지 않게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이 어려운 시기 잘 헤쳐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저희 모카도 이런 이야기들 잘 전달해드리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현대차가 만든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보시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